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1979년 전두환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유사시 가장 빠르게 정예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특전사 1, 3, 5여단을 포섭합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그 셋만큼 좋았던 9여단은 단장이 하나회 출신이 아니라 포섭을 하지 못했죠. 그리하여 12월 12일 내란이 일어났을 때 특전사 9여단은 육군본부 측의 명을 따라 반란군의 반대편에서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서울로 출동합니다. 이때 전두환 일당은 자신들을 막아서던 육군본부에 제안합니다. 서울에서 내전이 발발하면 민간인도 다치고 북한도 기습할 수 있으니 이 위험한 상황을 피해 각자가 동원한 부대를 한꺼번에 원대 복귀시키자고요. 이른바 신사협정이지요. 육군본부는 이를 믿고 내란 진압 최후의 보루였던 구공수여단을 회군시킵니다. 이 거짓말에 6본이 속아 넘어가자 전두환 일당은 가벼운 마음으로 10수여단을 6본으로 진입시켰고 전방에 있던 노태우의 구사단도 중앙청까지 어려움 없이 접수합니다. 내란의 상황에서 내란 수계의 말을 믿을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1979년 12월 12일에도 많았는데요. 2024년 12월 7일에도 정말 많았고 요즘은 그들을 합해서 보수라고 부릅니다. 볼 게 많아서 저희 방송 안 들으실 거 아니까 누군가 의인이 계시면 한동훈 대표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한 선생님 설마 반란 세력이 당신에게 권력을 순순히 내줄 거라 믿으십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총을 들고 찾아와 나를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이 붙잡힐 것 같자 날 살려주면 우리 집과 곳간을 내주겠다고 말하고 한 선생님은 지금 그 말을 믿고 즐거워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순진한 정치인입니다. 행여 윤석열의 신사협정이 며칠, 몇 달 이어질지도 모르죠. 그게 한 선생을 싫어하는 내란수계 조종자 김건희의 태도도 바꿀까요? 한 선생 체포를 기획했던 정치 군인들의 애초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할까요?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1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가 위험하고 부록으로 한동훈 대표 당신도 같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의인이 또 계시면 윤석열에게도 좀 전해주십시오. 윤 선생님 대체 왜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건 역사적으로 종교인 아니면 군인일까요? 벌거벗은 힘, 물리력이 최고인 난세에서는 가장 큰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가장 강하고 그를 이길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윤 선생님도 잘 아는 가스라이팅에 능한 무속인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윤 선생님이 군인입니까? 무속인입니까? 아니면 힘이 겁나 셉니까? 김용현이든 여인영이든 곽종근이든 이 반란이 성공했다면 당신을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트로피코 플레이 해보셨습니까? 독재를 유지하는 게 임무인 게임인데 지지율이 부족하면 독재 정권도 무너집니다. 반란에 성공해도 윤석열 당신의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긴다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할 텐데 그때 병장기를 갖춘 당신들의 신복이 보기에 당신만큼 훌륭한 재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검사들이 당신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서서 지난 20년간 하던 대로 총치워 별건 수사를 시작하겠다. 너희들이 괴로울 때까지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겠다 하면 장군들이 거기에 굴복할까요? 방첩사가 나서서 검사를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면 10초도 안 돼 위협이 사라질 텐데요. 애초에 정치검찰의 위세로 모두를 누르고만 살았던 이들이 직접적인 물리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요. 김용현은 윤석열의 모든 말을 수긍하는 예스맨이었다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100% 예스맨은 치세에는 떡고물을 위해 난세에는 여차하면 주공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러고 사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중반까지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누가 좀 전해주십시오. 저들의 머릿속에 꽃밭을 일구고 있는 내란 성공하면 국민도 민주주의도 한동훈도 김건희도 다 망합니다. 이미 약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구름이 걷힐 것이다 같은 모호한 희망을 담은 문장을 되뇌이곤 하는데 이번 주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자 부역자, 비겁한 자, 선한 자, 용감한 자의 얼굴과 행실이 뚜렷이 보이죠. 12.12 군사반란 45년이 되는 오늘의 애증의 정치클럽은 뚜렷하게 맨 얼굴을 드러낸 우리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578회)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 주에는 방송이 많습니다. 이런 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나 국정감사 때가 아니면 말입니다. 오늘은 건조 에디터고요. 그렇습니다. 네, 벨벳클럽장에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벨벳클럽장입니다. 저는 도착해서 국감 모드구나를 깨달았어요. 네, 특별하지 않은 특별 게스트 덕질인이 앉아있고요. 네, 특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건조의 오늘 원고를 보고 제가 네. 12월 3일 밤에 떠올랐던 한 가지 생각을 까먹었던 게 지금 네. 다시 기억났습니다. 묻어두셨는데 네. 제가 꺼내버렸어요. 이제 강변북로에서 네. 차를 몰고 여의도로 가다가 그래, 지금 회사 통장에 퇴직금 줄 돈은 있지. 근데 우리 신입사원들이 많은데 아직 퇴직금 연한이 안 찼는데 어떡하지? 뭐 환란인데 뭔 상관이야. 노동부에서 잡아갈 거야. 그냥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하고 요파시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시민들이 우리 회사가 안 망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편집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승자는 윤세민이네요. 편집 안 할 거야. 이래서 넌 생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이번 주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그 구름이 걷히는 순간에 언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케치입니다. 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3조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였었죠. 이거 읽자마자 네. 좀 걱정했죠. 오, 계엄사 개 바쁘겠네. 그쵸?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XSFM에도 한 명 나올까? 그니까. 그러니까 그냥 텔레그램으로 네. 편집 전 파일 받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야구부장도 보나? 아까 PD님께서 3일 그 새벽에 하셨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경우에는 당시 어땠냐면요. 저도 이제 저희 회사와 저의 미래를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PD님한테 전화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아득해지고 저희 집에선 연락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입 함부로 놀리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입 놀리는 게 직업인데.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어떡하라고?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훨씬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언론들의 긴박한 행보는 계엄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리트머스지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되게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많은 그 언론인들이 방송을 진행하는데 되게 울컥하면서 울면서 진행하더라고요. 연합뉴스 앵커는 막 덜덜 떨면서 진짜 근데 방송하더라고요. 덜덜 떤다기보다는 당황해서. 뭐랄까 그 당황보다는 뭐랄까 분노와 부들부들. 그 정말 슬픔과 그러니까 박재홍 앵커가 이제 CBS에서 진행하면서 너무 울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네, 그 절박함과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죠. 우리 법도 없는 유튜버들은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예를 들어 헬마우스. 갑시다 국회 앞으로. 그리고 이제 다르게 배운 아나운서들은 주로 이제 눈물을 못 참고 그런 모습 많이 보였죠. 네.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본성을 드러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한국인들이 이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고 전 늘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내세운 창작물들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렇군요. 오징어기.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계엄 전국에서 언론사의 대처는 실로 그러했습니다. 그렇죠. 네. 언론의 본능적인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주간 반란의 달입니다. 네. 긴박한 상황 전개 탓에 잊혀지기 전에 또는 증거 인멸이 있기 전에 그죠. 기사 막 삭제할 거요? 네, 예. 아카이빙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삭제가 어떻게 돼요? 다 아카이빙 되는데. 예. 페북도 썼다가 지워도 아카이빙이 되는데.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반란이 성공했다면 국비의 상당 부분을 덜어서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중국의 황금전사들을 키워내는 어떤 한국도 특정한 갈라파고스 인터넷 서비스 안에 갇혀버렸겠죠.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알기 싫다는 유능한 청소제조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녹용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었다니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맨날 청소해도 번득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안 들고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 뗀 반려세제 클리치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12월 28일에 다 광주에 갑니다. 아, 저 못 갈 것 같습니다. 너 죽여버린다. 진짜로요. 오늘 벌써 죽을 말을 2번 했어, 네가. 간단 공지가 비원 벙커가 있거든, 우리 사무실 지하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12월 28일에 가는데, 지금 원래 숙소를 상무 쪽에 잡았다가, 숙소를 바꿔야 돼요, 지금. 민주광장 근처로. 네. 근데, 이제, 늦게 지금 손을 쓰니까, 가격이 올랐더라고. 예. 은근 원정 많이 올 것 같아요, 거기도. 네. 공개 방송이 있고요. 그대로 예정대로 잘 진행을 할 거고요. 끝나고 민주광장에서 봬요. 자, 깨끗한 생각 광고를 하겠습니다. 청소에 진심이신 분 깨끗한 생각을 구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신년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네, 보통 그 신년맞이 청소를 많이 하시니까. 클리빙과 클리지움을 예쁜 크리스마스 쇼핑백에 담아서 구성한 크리스마스 패키지입니다. 네. 단순히 쇼핑백만 증정하는 게 아니라 2+1, 3+1, 4+1으로 최대 동일 패키지 대비 45%까지 할인이 됩니다. 최고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용품의 특징은 꼭 한 번에 다 같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억울해지죠. 뭔가 기간을 맞춰서 살 수 없거든요. 떨어졌을 때 살려면 세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일할 때 쟁여두는 게 현명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소일로 블로그 하시던 가정주부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청소하기 전후 사진 같은 거 미리 찍어두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후기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네. 1월에 할 예정입니다. 미리 후기 사진을 잘 찍어뒀다가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응모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상품은 클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추후에 또 공지 드릴게요. 깨끗한 생각에서 저의 추천템은 클리지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 뭘 자꾸 흘리는 타입이라서 옷에 자주 묻거든요. 네. 근데 클리지움은 정말 잘 지워져요. 클리지움이 어떤 제품이에요? 그런 옷의 얼룩. 그러니까 이렇게 펜 같은 걸 이렇게 지우는 거. 그건 아니고 일종의 네. 세제이긴 한데 네. 국소부에 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피나 뭐 예를 들어 포도물 같은 게 물들어도 일단 빠르게 클리지움을 뿌리고 물로 닦으면서 비누를 살짝 써주면은 정말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애기 있는 집은 꼭 필요하네요. 심지어 저는 지금 클리지움을 산 지 좀 오래돼갖고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도 세정력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란 세력보다는 덜 더러운 것들을 지워드리는 깨끗한 생각입니다. 다시 12월 3일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 언론인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오늘 밤에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머리가 텅 비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굉장히 빨리 한 곳들이 많습니다.
일단 노조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주 방송사에서는. 네. MBC를 보면요. 언론노조 MBC 본부장이 오전 1시에 긴급 공지를 보내서 각 지역의 집행부가 노조 사무실로 즉각 출근을 해서 비상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노조 사무실에 출근해서 대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차에서 군인들이 침탈 들어오면 몸으로 막아설 그쵸. 각오를 하고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네, 일단 그 방송사에서 갑자기 사원들을 모으면 뭐 긴급 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첫 번째는 군인들로부터 이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단위에서 했느냐, 그냥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느냐, 노조가 했느냐, 혹은 간부들이 했느냐, 경영진이 했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느낌이 달라지긴 하죠. 그거 맞아요. 중요한 네. 지적입니다.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일단 노조가 먼저 움직이고 보도국에서도 팀장 위로는 전원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MBC의 뉴스 시청률이 이번 정권 내내 상위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엄 이후에는 그야말로 진짜 압도적이에요. KBS의 2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3일 보도국의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의 뭐 인간적인 사정은 뭐 잘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노조가 이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노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제작진들이잖아요. 네. 그들의 움직임이 데스크가 논조를 정하는 데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박범수 MBC 보도국장은 특보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생중계를 그날 새벽에 할 때부터 이번 사건이 내란임을 분명히 하고 기계적인 중립이나 양비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언론사의 데스크들이 이 판단을 내렸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네, 맞아요. 그동안은 헷갈리고 뭐 중립도 지키려고 그랬던 데들도 상당수가 그랬어요. 네. 이거 내란이다. 그러니까 오바해서 좋게 해석해 주지 마라. 친한 사람 얘기 좋게 띄워주지 마라. 이 정도. 그죠. 못해도 4일에는 벌써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음. KBS의 경우에는 마침 이때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었대요, 노조가. 네, 새 사장 막으려고요. 네, 그 조그마한 파우치 사장님. 네. 박장범 사장을요. 뭐 이제 출근을 몰래 어떻게 했다는데. 노조 본부장이 그 그거 되게 그 미국 중학생이 스스로 지은 래퍼 이름 같네요. 릴 파우치. 릴 파우치. 따옴표 릴 파우치. 파우치 팩. 아무튼 파우치 팩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천막을 지키면서 출근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또 이걸 철거하려고 그러고 새벽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조 본부장이 천막을 지키려고 왔다가 계엄령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남아서 회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순간에 중요한 의미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회사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네. 그래서 역시 조합원 긴급 소집령을 내렸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이 소집령을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MBC만큼 빨리빨리 모이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여긴 사측 대응이 완전 다릅니다. 사측의 계엄 관련 공지가 4일 오전 9시 반에 내려왔대요. 자, 생각해 봅시다. KBS 사측이 그 시간에 자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밤새서 판단한 거죠. 그리고 간을 보다 말고 진짜로 졌다는 걸 인정한 순간이 오전 9시쯤 된 걸로 보는 게 맞는 네.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스케줄을 거친 언론사가 또 있는데 연합뉴스였습니다. 여기도 뭐 오전에 뭐 경영진 회의 관련 공지 하나도 없다가 이제 뭐 통상적으로 원래 하던 회의 다 끝나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 있었단 얘기입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뉴스원, 뉴시스도 사측 공지가 전혀 없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대처만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KBS와 연합뉴스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네. 국가 기반 방송사라는 거죠. 그리고 재난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KBS 노조가 힘이 붙이는 모습을 언제나 보여줘요. 네. MBC에 비해서. 물론 뭐 그전에 어용이라고 이명박 그 방송탄압 당시에 의심받았던 연합뉴스 노조 이런 곳보다야 저는 KBS 노조가 아주 못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의 노조들 가운데서 저 언론노조 KBS 본부. 근데 뭐랄까 이거는 사실은 KBS 내부 구성원들도 언젠가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 싸우는 실력이 모자라다는 생각은 항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같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KBS 노조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널리스트나 뭐 어디 미디어 오늘쯤에만 나오고 말았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번에 또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KBS 노조가. 네. 잠깐 했지만. 근데 그거를 저도 나름 파업 관련해서 잘 챙겨보는 편이라 생각을 하는데도 한국기자협회에서 이 관련 서치하다가 봤어요. 그때서야. 기자협회보에밖에 안 나온다는 건 노조가 언론전 할 줄 모른다는 건데
언론전 못하는 언론 노동자 노조는 부끄럽잖아요. 네. 그렇죠. KBS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약간 모순 같네요. 네. 비상계엄 특보 방식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의 경우에. 일단 특보 전환이 늦었어요. 계엄령 선포가 10시 한 반 좀 넘어서 됐잖아요. 10시 25분에서 10시 35분. 네. 근데 10시 54분에야 특보 전환이 됐습니다. 아, 그 전에 딴 거 보여줬나 봐요. 네, 20분 동안 다른 시사기획 창이 나가고 있었대요. 아, 한국인의 밥상 안 한 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른 방송사와 결정적으로 달렸던 게 국회 상황을 제대로 중계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국회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네. 정문에만 있었어요. 근데 생중계 못했습니다. 네. 계엄군이 유리창 깨는 모습 이런 거는 다른 데 거 빌려와서라도 막 MBC 같은 데서 보여주고 했잖아요. 안에 들어간 기자들도 있었지만. 아니, 안 되면 옆에 지나가는 미디어 몽구님한테 네. 부탁하라고. 근데 그게 전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국회 내부 영상을 확보를 못해서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까지 KBS 측에서 직접 찍은 거는 국회 정문 앞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도 계속 그 앞에 그 흰색 펜스에 서서 인터뷰를 하고요.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야당 인사의 발언을 옮길 때만 언급을 했어요. 저는 이게 좀 제일 의아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할 때 이게 불법이다, 내란이다 이런 네. 말을 하면 그때만 그 단어가 나가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계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이런 논조는 거의 데일리안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진실을 볼 수 있는 건 야당 국회의원 입을 통해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KBS가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KBS 노조가 화가 많이 났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보도 참사로 규정을 했고요. 더불어서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1시간 혹은 2시간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 관련해서 언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얘기해봐야 돼요. KBS의 계엄과 관련된 사측 공지가 다음 날 오전 9시 반에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네.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지 8시간 반 후입니다. 그럼 그 8시간 동안 뭘 했을까? 더 정확한 질문은 밤 10시부터 뭘 했을까?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그러면 상식적으로 의심을 하는 게 타당하죠. 노조도 그렇게 의심을 해서 내부의 이야기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보도국장이 계엄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란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밤 9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하룻밤 동안 KBS가 한 일은, KBS 보도국이 하고 싶었던 일은 그건 거죠. 어떻게 해야 이게 안 보이게 하지? 덜 보이게 하지? 혹은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대로 내보내지? 네. 그래서 KBS를 틀어놨던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집니다. 밤새 포고령만 소개해줬다. 포고령이랑 그 앞에 담화문을 계속 반복 재생해서 보여주죠. 그러면 1시간 정도. 준비했다는 겁니다. 준비를 했고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KBS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다가 현실 부정을 아침 9시까지 했다가 맞는 해석이 되겠죠. 네. 이런 KBS의 행보가 좀 많이 특이하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MBC, KBS만 봤잖아요. 다른 데를 더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네. SBS의 경우에는요. 계엄 선포 직후에 회사 경영국에서 계엄 선포에 따른 직원 대응 방안을 바로 공지를 했고요. 빠르네요. 그리고 3일 밤부터 본부장과 국장은 다 출근을 해서 회사를 지켰습니다. CBS도 이제 전 사원 모두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불침번 당번을 정하고 거의 이제 내부에서 군대가 결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PD님 페이스북 봤는데 네. 출근한다고 네. 그래서 막 올라왔더라고요. 사수대를 운영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CBS는 80년 5월에 침탈당하지 않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수비를 해본. 네, 그 거의 내부 조직화는 제일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군 진입에 대비도 해야 되고 특보도 내야 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계엄 체제 아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노선을 갈 것인가? 만약에 이게 진짜 계엄이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바로 발표한 곳들도 있어요. 네. 아시아경제인데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아경제. 네. 내부망 공지에서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저와 편집국 리더들은 중심을 잃지 않고 언론인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No matter what. 네. 신범수 편집국장. 네, 편집국장이 냈습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는 비상체제 전환을 공지하고 역시 편집국장이요. 편집국 기자 전원은 일체의 동요 없이 편집국장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응한다. 이런 지시를 바로 냈어요. 네. 이렇게 보면 KBS가 굉장히 다르죠. 아까 제가 뉴스원, 뉴시스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통신사잖아요. 네. 근데 KBS 급 정도 급이 되는 데에서 어떤 공지도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들 BBC 홈페이지하고
BBC 코리아 유튜브에 달려가가지고 네. 시청료를 BBC에 내는 법 없나요? 한국인입니다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 정론지. 네. 민족 정론지 BBC가 됐어요. MBC와 KBS가 근데 장악 1순위란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다면 체포 1순위는 어딜까? 뉴스토마토입니다. 원래 부동의 1순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 네. 뒤집혔어요. 그럼요.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최초 보도를 했던 박형광 뉴스토마토 기자는 계엄 즉시에 사흘치 짐을 쌌다고 합니다. 네, 바로 뭐 있는 옷까지 다 집어넣고 네. 그리고 뉴스토마토 김기성 편집국장이 먼저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편집국장, 박형광 기자, 최신형 정치부장 세 사람이 함께 뉴스토마토 사옥 근처 호텔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체포를 하러 오신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가서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중계를 해야 되잖아요. 요새 기자들 누가 윤정길 씁니까? 다 노트북으로 치고 있지. 네. 그럼 위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이제 세 사람이 논의가 있었는데 위치가 어떻게 들킨다고요? 현장 취재 많이 다니는 기자들은 LTE를 쓸 수 있는 노트북을 쓰죠. 그러면 이제 LTE를 쓰면 기지국 어디에서 신호가 잡히는가를 보고 사람을 잡으러 다녀요. 내가 아무리 LTE를 켜고 다녀도 어느 기지국 근처에 있는지밖에 정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기지국 근처입니다 하고 그 주변의 건물들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호텔도 뭐 작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호텔을 찍었다고 치죠. 그 방을 다 뒤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얘기의 진짜 결이 그때 그 새벽에 했던 결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걸 켜서 위치를 들키면 우리가 잡혀갈 때까지 몇 시간이 남았다. 그때까지 취재하자고 한 겁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잡혀가더라도 일은 하자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 이외에 김어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변진경 시사인 편집국장도 잠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진짜 김어준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변진경 기자가 그러고서 그 다다음 날인가요 시사인이 공개 방송을 예정해놔서 산타복을 입고 할 네. 예정이었다고. 그냥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야, 전 진짜 대담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네. 그 알실에서 저희가 한국 언론의 폐해를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계엄 당일에는 진짜 생각보다 많은 언론인들이 자신의 의무에 걸맞게 행동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잘한 언론인들이 많이 의외로 많이 네. 보였어요. 네, 우리가 맨날 SBS 데리고 SBS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평론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판한단 말이에요. 진보 정권 때는 보수로 보이고 보수 정권 때는 진보로 보인다. 예. 대충 오른쪽에서 몇 도 정도 틀어가지고 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게 나쁠 것 같은데 그냥 보수 언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SBS는 양비론을 좋아하는 기자들도 많지만 극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언론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는지를 이번에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번에는 JTBC나 MBC만큼 활약하고 있어요. SBS가. 그죠. 그리고 근데 심지어 조선일보도 이날은 그런 스탠스, 중립적인 뭐 이런 옹호적인 스탠스를 안 내비쳤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저는 네. 이거는. 이런 상황을 제일 잘 보여준 게 언론단체들이 이제 내보낸 긴급 공동 성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명이 계엄이 발표된 지 1시간 반 뒤에 그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1시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포고령이 네.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그렇죠.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계엄이 유지가 될지 어떨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철회하고 즉각 하야하라. 네, 포고령 어겼죠? 네. 시원하게 어렸어요. 계엄의 위헌성도 명확하게 지적한 내용이 있고요. 윤석열 정권이 아예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걸 읊으면은 얼마나 언론인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결의했는지, 많은 언론인들이 결의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한 단체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입니다. 전부 다죠. 네. 계엄이 유지되면 관련자는 바로 처벌당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움직였어요. 그날 밤을 지새우신 분들은 유튜브 생중계든 뭐 공중파든 화면을 보시면서 직접 목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협회의 이름을 건다라는 건 회사 차원에서 혹은 개인 차원에서 협회비가 나가거든요. 네. 길드가 길드의 이름을 걸고 그 많은 길드들이 모여서 이름을 걸었다는 건 우리가 지금 연대를 했으니까 잡아갈 거면 전부를 잡아가라. 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결의를 해석을 해드릴 필요가 있고
오늘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데일리안 같은 매체들은 여기 저 협회 가입된 데 있으면 다 탈퇴해야 됩니다. 다 탈퇴해야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내란죄라면 이재명은 같은 사설을 오늘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 반대되는 그냥 보수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 언론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명석하게 빠르게 해석해낼 수 있었는가. MBC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고 네. SBS 노조가 언론노조 SBS 본부가 있죠. 그날 바로 내놓은 성명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어디 갔어? 야 문장이 길구나. 화가 나가지고. 지금 용사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계엄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독재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퇴진을 촉구한다. 저는 이 네. 진보당원이 이렇게 많았어요. SBS에. 처음 알았어. 이걸 전문용어로 미러링이라고 하죠. 막 듣고 있는데 막 가슴에 불이 지펴지는 거. 이거 계엄 선포할 때 그거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한 거잖아요. 네. 그죠? SBS의 저널리즘이 사람 가슴에 불 잘 못 지르거든요. 네. 네. SBS를 이렇게 움직였으면 진짜 못된 거다. 라고 말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달였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12월 3일) 밤에 정말 많은 언론인들을 봤습니다. 저는. 네. 네. 그날 회사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은 언론인들 중에 다수는 국회에 있었겠죠. 화요일 저녁 10시면은 정치부 기자라면 국회 인근에서 취재원과 한창 술 약속 중일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자리 파하고 국회 바로 간 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문 앞에 술 냄새가 진동했다. 저도 네. 그날 새벽에 계셨던 청취자 여러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다들 걸어올 때 그 생각 안 했습니까? 왜 술 냄새 이렇게 많이 나? 누가 한국 사람들 요즘 술 안 먹는데? 네. 로텐더홀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정문 통과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와서 난리였지만 내부에서 전개된 상황은 저희 생각보다 더 위험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PD 수첩을 보셨던 분이라면은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서 촬영을 아주 정확하게 잘했더라고요. 가구로 그 보좌진들이 바리케이드 칠 때부터 완전 옆에서 따라다녀요. 네. 그리고 그 한겨레였나요? 경향이었나요? 그 문 딱 여니까 앞에 개헌군들이 와르르 모여 있어서 다시 문 닫는 그 움짤 올려주는. 네. 네. 뭐 그런 상황들을 다 언론사가 카메라가 담았다는 거죠. 그 한동훈 대표 방에 숨어 있었던 군인들, 네. 예, 튀어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가 퇴거 요청에 불응을 하다가
계엄군한테 양팔을 잡혀서 끌려가는 상황도 있었대요. 경향 기자였죠. 네. 그리고 국방부 기자실도 이제 군사 경찰이 들어와서 이제 다 이제 나가라 퇴거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 나가면은 테이저건을 쏘겠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한겨레에서 전달을 해줬고요. 네. 유튜브 생중계 중에서도 이제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한 곳은 누가 뭐래도 오마이TV인 것 같습니다. 오마이TV 터져 나갔습니다. 네, 동접자가 66만 명이었죠.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지금 구글한테 추가로 돈을 좀 줘야 됩니다. 아, 네. 자기들 서버 터져 나갈 걸 구글이 지켜줬거든요. 그럼요. 네. 국회 정문, 로텐더홀, 본청 현관, 본회의장, 그리고 국회에서 해주는 생중계 있잖아요. 그리고 스튜디오까지 5개를 진짜 이렇게 CCTV 있는 방처럼 쫙 펼쳐놓고 동시에 보여줬어요. 네, 그간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오마이가. 네. 저도 그날 오마이 봤어요. 네. 제일 잘 보여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1시 전에 제작진 대부분이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국회에 빨리 들어간 거예요.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실제로 팔로업도 가장 빨랐고요. 이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이 계엄 사태의 결과가 유튜브 저널리즘, 생중계 시스템 때문에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모은 건 그 맞아요. 생중계였으니까요. 네. 네. 이번 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그와 관련된 문화 평론을 좀 했었습니다. 네. 예, 옛날에는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혁명은 아무데나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마이는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1시 30분 전에 네. 회사에서 월급 받는 모든 기자가 국회에 다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마이는 기동력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이런 일들의 기동성이 제일 좋은 곳이 민중의 소리랑 오마이뉴스인데 이게 이런 얘기로 해봅시다. 사람들은 정치평론가가 뭘 보고 공부하는지를 궁금해해요. 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보좌관이나 빨대 몇 사람들한테 듣고 온 얘기를 떠드는 사람. 주로 보수 패널 중에 많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인생이 기말고사인 사람. 대표적으로 매일매일 벼락치기를 한다. 김민하가 있습니다. 그걸 좋아서 하니 몸이 성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평화롭다고 생각될 때는 그런 뉴스쇼, 시사평론 대담쇼에 시사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말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공부해? 국회 회의록 보고 네. 질의하는 거 듣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들 봅니다. KTV에 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현장 상황을 찾거든요. 근데 현장 상황은 정말 궁금하지 않을 때는 많이 안 봐요. 그래서 평론가들 얘기가 주로 유튜브에선 더 잘 팔리잖아요. 네. 근데 시사인이나 딴지나 경향은 그동안 계속 평론가 패널 위주의 방송에 특화돼 있었어요. 그 실력만 키운 거예요. 근데 오마이는 늘 현장 중계를 했죠. 그리고 내부에서 쇼를 진행하는 인력 개발이 좀 더뎠어요. 그래서 진행도 서툴고 섭외도 이상해서 말도 잘 못하시고 평론가들이. 근데 12월 3일 4일에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죠. 사람들이 원본을 찾으니까 네. 오마이로 몰려갔었어요. 네. 유튜브 저널리즘계의 원나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마부대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네. 전사원이 국회로 그때 바로 가요? 진짜 네. 대단하죠. 특정한 순간에 세상을 지배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요. 우연히 잘 맞아떨어지면.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PD 수첩을 그렇게 긴급하게 편성한 것도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와 편집 속도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일 아침에 나온 뉴스까지 다 넣어서 편집했더라고요. 그것도 사람을 갈아 넣었지. 방송 노동자들 정말 리스펙. 네. 지금 그 편집실에 계시던 이제 PD 포함, PD 작가 포함 많은 테크니션 분들 지금쯤 몸 되게 아플 겁니다. 그럼요. 날밤 새셨겠죠. 근데 원래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드라마 방영 몇 분 전까지 막 이렇게 네. 쪽 편집하고 이런 문화가 또 이게 있잖아요. 편집할 때 정말 집중하면 쥐며느리나 바퀴벌레 자세가 되거든요. 그리고서 힘을 빡 주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일하는 것 같죠? 네. 앉아서 그대로 온몸이 굳어 있어요. 화가 나서. 그렇게 12시간 쉬지 않고 편집해 보십시오. 예. 골병 나죠. 허리 아장납니다. PD 수첩 제작진들 지금 되게 아플 겁니다, 몸이. 예. 자,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고 PD 수첩을 이틀 만에 편집하고 하는 동안에 신문사는 호외를 준비를 했습니다. 호외? 저 태어나서 호외 처음 봤어요. 그렇죠.
호해요 호해. 네. 옛날에.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이제 주워서 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회에 전국에 다 지금 호해가 다 네.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판 해가지고 한겨레 20일은 아예 그걸 피켓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되게 이번에 인상적이었던 게 궁금해서 이제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네. 전국에 어떻게 다 뿌렸냐. 야, 그 퀵 오토바이 한 대면 만장은 실어 간다고. 왜 못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초인이 많아요. 네. 아무튼 호해를 4일 아침에 바로 낸 곳은요. 경향, 한겨레, 서울신문, 광주일보, 무등일보입니다. 한겨레와 경향은 호해 일면머리에 사설도 배치를 했는데 저 이것도 처음 봤어요. 네. 두 사설 모두 곧장 계엄을 반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썼죠, 둘 다. 네. 짠 줄 알았어요. 광주일보는 비상계엄에 민주주의 멈췄다. 무등일보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 부결 무효가 헤드라인입니다. 저 이거 되게 급하게 쓴 티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국회 부결 무효. 그죠. 국회가 부결시켜서 무효가 되었습니다라는 네. 말을. 굉장한 중의적 표현이잖아요, 이거. 네. 근데 국회가 부결한 게 무효입니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계엄이 계속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부정과 부정이 겹쳤으니까 아니면 플러스니까 상쇄되나? 아니면 일부러 여러 상황을 놓고 이거를 함축적으로. 근데 결론 났을 때 내긴 했을 텐데 아무튼 네. 한 시간 만에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무등일보가 놓치지 않은 게 있다면 계엄령 발효 조건과 해제 조건을 상세하게 풀었었어요. 약간 그 참고서의 개념 설명 그 옆에 있는 코너처럼. 이게 DNA이고 네. 대문호 한강이 이야기한 죽은 자가 산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이죠. 네, 예. 정말로요. 광주 기자들은 계엄 발표되자마자 바로 출입문 걸어 잠그고 호해 결정하고 직원들은 지하 주차장 문으로 드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송사들, 언론사들 지하주차장으로 출퇴근하라고 시킨 곳들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준비성을 갖추게 된 역사를 생각하면 진짜 말씀하신 건 내용 그대로 숙연해집니다. 이 미디어의 변화죠. 모든 인생이 오프라인이던 우리가 모르는 옛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당연히 알아야 될 큰일을 알리기 위해서 호해판이 있죠. 전쟁이 났다. 네. 뭐 전쟁이 끝났다. 히틀러가 죽었다. 대공황이 왔다. 이런 거를 이제 호해로 뿌려요. 네. 신문사는 그참에 자체 광고비를 집행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기도 했던 거예요. 신문사가 호해를 왜 공짜로 뿌리느냐. 근데 지금은 모바일 시대잖아요. 모바일 시대의 호해의 쓸모를 지난 주말에 처음 느낀 거예요. 적어도 호해를 찍기로 결정한 언론사들의 데스크의 머릿속엔 그게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이 장악당하면 믿을 건 윤전기밖에 없다. 예. 네. 왜 호해가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다가 제가 낸 결론이에요. 상황과 반대가 됐네요. 그리고 윤전기가 장악당하면 온라인이 희망이겠죠. 왜냐면 둘 다 할 인력이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계엄사령부에서 당연히 온라인을 먼저 생각했을 시대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요새 신문 보는 사람들이 뭐 저희 사무실 외에 또 뭐 언론고시 없죠. 준비생 정도 네. 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지역에 가는 그 전국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일면 판가리가 안 돼서 뭐 수도권에만 저희는 이제 다 비상계엄 이렇게 헤드라인이 박힌 걸 받았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그게 안 간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네. 밤 12시에 마감한 거 보내놓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참 뭐 신문을 많이 안 본다고 하지만 그거는 확실히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네. 이번에 뭐 김혜지 의원이 그 청각장애인이 계엄 상황 잘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국가위상 사태에서 좀 소수자들을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계엄 실패 이후에 내란의 밤을 어떻게 무사히 보냈어요 언론사들이. 그럼 이제 시사 노동자들에게는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네. 첫 번째, 언제까지 야근을 해야 될 것인가? 저의 고민이었죠. 네. 두 번째, 당장 오늘 보도부터 이 사건을 뭐라고 지칭할 것인가? 일단 큰 회사에서는 윗선 눈치가 보이고 네. 윗선이 이거 내란이라는 말 하는데 주저하면 어떡하지? 윤석열대로 대통령이라고 부르라 그러면 어떡하지? 네. 은근히 그 용어 통일하는 게 그 레거시에서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프로토콜이 제일 중요한데 보도에서는. 일단 MBC, 한겨레, 경향은 계엄 선포 직후에 불법 계엄을 택했어요. 지금은 한국일보도 불법 계엄이라고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사인이 누구보다 빠르게 쿠데타를 선점했습니다. 그죠. 역사에 남을 쿠데타 에디션을 만들어냈죠. 네. 시사인이.
박주민 의원이 쿠데타라는 표현을 말로는 가장 빨리 한 사람이더라고요. 개헌 발표되자마자 이거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언론사 중에서는 시사인이 제일 빨랐어요. 시사인이 그래서 당일 바로 시국 선언문도 냈는데 여기서 왜 쿠데타라고 이걸 지칭하고 했는지도 잘 써놨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마이뉴스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가져갔습니다. 이건 현재 민주당에서도 공식 명칭인 것 같아요. 네. 네. 한편 조선일보에서는 KBS랑 비슷하게요. 인용할 때를 제외하면은 내란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게 이렇게 짠 거죠. 네. 이렇게 팀이 하기로 결정한 그쵸. 거죠. 내란 단어 쓰지 맙시다. 네. 조선일보가 은근 검색을 되게 까다롭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내란 검색하면은 내란죄 검색이 안 돼요. 내란 사태도 검색이 안 돼요. 무조건 딱 내란만 검색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죠. 내란죄 검색해야 내란죄가 나와요. 근데 내란 검색하면은 검색이 하나도 안 떠요. 그거 기본적인 기술이죠. 네. 검색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그렇게도 거고. 하겠죠. 우리 지난번에 조선일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 없었을 때는 자기들이 민족 종론지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검색이 싫어. 조선일보는. 물론 뭐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겠지만요. 네. 중앙동아도 같은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쓰는데요.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표현이 있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CBS랑 문화일보도 똑같습니다. 네. 쿠데타가 가장 강한 표현이라고 하면은 제일 가벼운 표현은 해프닝이 있을 것 같아요. 해프닝. 네. 그러니까 해프닝이라는 게 말이에요. 썸만도 못한 관계를 뜻하죠. 보통 옷깃만 원나잇 스치다. 이런 거죠. 네. 혹은 옷깃만 스치다. 네. 해프닝. 그럼요. 물론 비상계엄 해프닝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냈다는 건 아니지만 이 단어는 사실 이 상황을 묘사할 때 들어가기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네. 이걸 쓴 곳은 한국경제, 국민일보, 경북도민일보, 그리고 홍준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가 뭘 읽는지 알 수 있다. 잠깐 다시 KBS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간 쌓인 그 기자들,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좀 폭발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언론엔 잘 안 비춰지지만. 노조는 지금 최재현 보도국장, 그러니까 그 개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 보도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포고령 안내 방송을 했다니까요. 네. 포고령을 잘 들으세요, 국민 여러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집회를 하지 마세요. 네.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네. 되게 건조하게 포고령 얘기 써놓고 제목을 비상계엄 선포 생활 어떻게 바뀌나라고 쓴 기사가 조선일보 계열 기사 중에 있었거든요. 조선 비즈였나? 네. 찾아봐야지. 진짜 생정이잖아요, 생정. 그게 당일 나온 기사. 당일 새벽에 바로 나온 거예요. 당일 새벽에 그걸 마치 방송으로 네. 말할 것 같으면 생생정보통에. 그쵸, 네. 아니요. 예. 내용은 뭐 그냥 건조하게 그냥 서술이에요. 근데 제목이 그게 뭐냐? 생활 어떻게 바뀌나. 계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소개해 주는 것 같은. 시장 촬영하고 막. 이씨. 네. 기자들도 아무튼 지금 이 보도국장이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저항하는 기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좀 센데요. 그 KBS 기자협회 말로는 그 계기가 된 게 탄핵 집회에서 이제 KBS도 막 현장 취재를 가가지고 시민 인터뷰를 요청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KBS라서 안 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KBS 기자들은 적어도 그렇게 심각한 반응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2016년하고 2011년, 10년에 네. 이제 언론사들 투쟁하던 때랑 박근혜 탄핵 집회 많이 하던 때 조선일보 기자들, 촬영팀들 침맞기 일상이었어요. 네. 막 카메라 집어 던져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조선일보 기자들이 그 트라우마 상담 비용 저 회사가 가급적 지원해달라고 네. 투쟁하고 막 그랬었어요, 노조에서. 오히려 보수 언론, 그 전통의 보수 언론들은 이런 험한 꼴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지금 MBN하고 저 채널A에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 네. 근데 KBS는 이 정도 반발은 처음 받아본 거예요. 이러면 네.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죠. 그죠. 그리고 잠깐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까 그 생활 어떻게 바뀌나 기사 헤럴드 경제 건데요. 삭제됐네요. 네. 네. 그리고 이데일리는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선포, 국민들 바뀌는 일상은 이걸 적었는데 지금 지우고 있다 다들. 생활 어떻게 바뀌나 이거 다 지우고 있어요. 헤럴드 경제 지웠네. 그러니까 지웠다니까요. 헐. 파묘한다니까. 증거인멸 한다니까요. 살구 뉴스는 뭐냐? 아무튼 그래도 이게 겁나 지워. 그러게 한국 공정신문에 남네요. 있는 그 기사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낯짝 두꺼운 데일리아는 안 지웠어요. 네. 네.
다시 KBS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계엄 바로 다음 날부터 계엄 얘기가 거의 없었던 것도 기자들의 불만 요소였어요. 톱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 전부 탄핵 얘기였다고 합니다.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네. 그 얘기고 계엄이 어떻게 문제적인가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거예요. 네. 이건 데스킹 방향 문제를 넘어서 애초에 들어가야 할 보도가 안 들어가는 것부터 써야 되는 수준이다.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국기자협회에서. 네. 노조에서는 계엄령 부실 보도 관련해가지고 임시 공방위 개최를 요구를 했는데 보도본부에서 거부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유는 뉴스 공정성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공방위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이런 말은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겠는데요. 공정성을 위반한 그럼요. 다음에 계엄이 불법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게 공정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법 계엄임을 명확하게 하겠다. 양비론 절대 안 쓴다라고 한 MBC 보도국의 결정은 공정성 위반일까요? 아니면 공방위 안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KBS 사측의 입장에서는 네. 대부분의 언론 지금 이 내란 사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증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논쟁 자체도 내가 좀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중립으로 보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언론인들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이 중립충으로서 멋있어 보이지? 그건 이준석도 하는 생각이죠. 평론가, 기자, 칼럼니스트가 여러분의 직업이라면 불법 개업을 비판한 다음 그래도 야당이 심했다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 데일리안인데 지금 이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설명 안 한 건 없어요. 불법이란 것도 설명했고 그리고 양쪽의 잘못도 다 언급을 했어요. 네, 공정해요. 근데 내가 사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또 사회자의 책임은 이 쇼를 청취자의 수를 일정 이상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지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뉴스쇼의 진행자라면 네. 여기서 뉴스쇼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럼요. 그렇구나. 내가 깜짝이야. 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답할지 답을 내놔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거 않고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뭐 그것은 그것이고 여하튼 지금 현실은 그것이 당론 아니라 예. 죄송한데요. 예. 우리 사회자께서요. 예. 너무 세상을 기술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저는 언론의 사명이고 예. 오늘 이 시점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예. 저는 그것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언론인으로서 반성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그것은 던져야 할 질문은 예. 민주주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이죠.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린 건 뭐냐면 8표가 반드시 나와서 탄핵이 가결이 돼야 할 텐데 그 8표가 나오겠느냐라는 현실적인 그래서 물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 우리에게 물밑 교섭이 있냐고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설득의 과정. 예. 저는 언론도 그 역할을 함께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에 긴 인터뷰가 18분짜리입니다. 있었고 김민석 의원이 이게 생방송 중에 돌출 발언을 하는 성격은 아닌데 이렇게 한 데에는 아주 긴 맥락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이 인터뷰와 인터뷰 많이 해봤는데 어찌 보면 몇 년간 쌓인 걸 폭발시킨 거기도 그럼요. 하거든요. 네. 네, 이 장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상황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김민석 의원한테 그 국민의힘이 뭐 어떤 입장일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이 분명히 내놓아야 된다. 뭐 이거는 표결 전의 상황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계속 뭐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8표가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장면에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화가 나서 지금 그게 중요하냐, 당신이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이 그게 맞냐라고 이제 일갈을 한 거죠. 해당 장면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유튜브에서도 중립인 척하면서 여당 편 든다, 뭐 이런 뭐 기계적 중립이지만 사실 기울어져 있다 이런 비판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좀 다른 점을 짚고 싶습니다. 네. 진행자는 김민석 의원의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 상황에. 내란인데. 관심이 없죠. 네.
중간에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 방어에 대한 얘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네 그럼요, 네 알겠고요, 네 물론이죠, 동의하는데 근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김현정 PD는 이 순간만큼은 시민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는 멍청이의 그 멍청이가 됩니다. 네. 김민석 의원은 또 김현정 앵커가 세상을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맥락이 되게 많이 제거돼 있어서 당장은 만약에 이슈를 계속 안 들어보셨다거나 뭐 그렇다면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한 이 기술은 시청자한테 카타르시스를 주는 기술입니다. 검투장을 볼 때 그런 카타르시스. 안전한 곳으로 내가 물러서서 폭력을 관전할 때 그런 쾌감 같은 거죠. 네,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제가 뭐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누가 너한테 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제가 해야 될 대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답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답은. 네. 질문이 답의 형식을 제한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 정국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국민의힘이 뭐 알아서 하기 기다려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가서 설득할 거라고 해도 그래도 그게 통할까요? 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 그거 안 통할 거야 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설득 못 할 거야. 안 넘어올 거야. 근데 어떡할 건데. 그냥 계속 그렇게 꼬집는 것밖에 안 되는데 김민석 의원은 여기서 이제 논점을 튼 거예요. 그래, 그리고 해결을 하려면은 이 퀘스트를 깨려면은 언론 버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할을 지워버리고 뒤로 빠져서 싸움을 중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싸움을 중계하는 일만 매우 오랜 세월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양비론적으로 중계하는 일도 군인들의 총칼에 맡겨서 못할 뻔했는데 심지어 그 위기의식조차 없는 거죠. 김현정 PD는 그 순간에. 네. 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은 사실 논점을 돌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질문에 답을 하기도 한 거죠. 그렇죠. 해결 방법은 언론이 나서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던 거잖아요. 평론가도 언론인도 사태를 지켜보는 사람이고 그걸 지켜보고 설명해주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을 마무리 지으면 그는 결국 부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는 김현정 PD가 혹은 뉴스쇼 제작진이 뭘 잘못했는지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감정과 주인의식이 들어있어야 김민석 의원의 이 질문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의원의 진짜 질문은 그거예요. 당신은 민주시민 아니냐? 당신은 민주주의가 없어졌으면 좋겠냐? 당신은 뭘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라. 예. 어찌 보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자 컴플렉스이자 이 정치를 하게 해주는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뭘 도와줄 수 있는지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케네디의 말이 생각나네. 그런 얘기예요. 뭔가요? 케네디의 말.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그걸 이제 공화당적으로 표현하면 그 말이죠. 네네네. 네. 네가 국가를 위해 뭐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 뭐 할 수 있는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을 하기로 하고 양비론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언론은 이 퀘스트에서 자기 역할을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발을 뺀다는 것은 넌 민주시민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퀘스트보다 그 사람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죽지 않게 지켜주기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뭔가가 있나 보다. 시청률이라든가 뭐 그걸 다른 걸 수도 있겠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CBS는 그게 좀 독특해요. 저도 이제 살짝 겪어본 입장에서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조직 같진 않아 보였어요. 조용조용히 하는 조직인 것 같았어요. 그 CBS는 전체적으로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뽑아내는 데에 적어도 시사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능력이 있습니다. CBS PD도 전문가로 인정 많이 받습니다. 김현정 PD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저는 뉴스쇼나 김현정 PD가 옛날에는 SBS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위협이 느껴지면 조금 늦게라도 반응할 수 있는 언론인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이번에 지금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냥 아예 싸움에 참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하려는 사람인가 보다. 실제로는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지만 청취율이 깡패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게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침 메인 프로와 저녁 메인 프로가 둘 다 인기가 있죠. 그럼 양쪽이 서로를 견제합니다. 보통 출연진 겹치는 일 거의 없죠. 예, 보통 MBC가 그랬는데 왜냐하면 잘 나가는 건 늘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CBS가 요즘
나름 괜찮거든요. 저녁 프로가 오랜만에 잘 팔리는 저녁 프로가 나왔어요. 그쪽에서 지금 김현정 PD의 실수를 수습하고 있어요. 예, 이거 내란입니다. 박정희 거 울면서 막. 예.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 한번 오래된 고정 청취자들의 마음속에서 생긴 물음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끝나고 유튜브 연장 방송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되게 길게. 거기서 막 이건 당연히 불법 계엄이고 뭐 미친 거고 뭐 잘못된 거고 뭐 저도 절대 동의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이 방송하고 한 3, 4일 지나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충분한 고민이 3, 4일. 댓글을 읽을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있고. 아니 근데 저도 네. 되게 김현정의 뉴스쇼를 되게 오랫동안 들어온 청취자거든요. 네. 근데 김현정 PD가 되게 중립적이지 않고 되게 의견이 굉장히 또렷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되게 꼰대적인 어떤 가치관이 드러날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남국 의원 이제 그 코인 사태를 막 비판하면서 어떻게 그 본회의장 들어가가지고 뭐 그 시간에 코인을 거래하고 있을 수 있냐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약간 왜 어떤 국회의원은 거기서 누드도 검색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약간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오히려 되게 강하다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댓글러 마인드랄까? 뭐 네. 김현정 PD가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 그 관조자로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기계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잔인하게 김현정 PD 얘기를 좀 너무 길게 하긴 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온 세상이 몇 바퀴 돌아갈 만큼의 일이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단 말이에요. 특전사 부사관들과 그 수방사의 대테러복을 입은 병사들이 미안하다고 인사하는 장면이라든가 민주당 안기령 대변인의 그 유명한 사진이라든가 월드스타가 됐죠, 그걸로. 그렇죠. 네. 그 중에 그 장면 중에 그러니까 어떤 장면은 찍히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을 하든 그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 남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준석의 조용해 임마라든가. 시끄러 이 새끼야. 네. 혹은 매불쇼 박구영 교수의 박구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수의 실언이라든가 그 장면은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알맞는 해석에 더불어져서 영원히 기억에 남아요. 김현정 PD도 그 중에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끝으로 네. 논조 측면에서 모든 언론사가 가장 빠르게 바꾼 것을 보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김민석 의원 얘기예요. 김민석 의원에 대한 평가. 네, 11월부터 계엄 의혹을 제기를 해온 민주당의 카산드라입니다. 정확히는 카산드라 희망편. 그렇죠. 네. 그럼 김민석 의원은 예전에 누구랑 사귀다가 설득력을 빼앗겼는가? 우리가 신화를 기억하고 있다면. 네. 그런데 다행히 민주당은 김민석의 예언을 어느 정도 귀담아 듣고 국회 담장을 재빠르게 넘어서 목마 대신 헬기를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마가 다 들어왔는데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위 진보 진영 스피커 가운데서도 음모론이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김준일 평론가가 대표적이었죠. 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현정의 뉴스쇼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박성민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자 박성민이라고 하죠. 네. 그 김현정의 뉴스쇼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추가 방송할 때 남자 박성민 대표와 여자 박성민 대변인이 나와서 저 세대도 잠깐 보다가 나르고 성별도 한 다르고 두 사람 다 재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게는 안 봤는데 보다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 약간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 그분 미스터 막, 그렇습니다. 미스팍. 아무튼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직후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김준일 평론가에 대한 나쁜 평가가 하나도 많아서 다른 시각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사평론가는 처음부터 시사평론가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같이 기말고사를 보지 않으면 정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정치충이 돼서 민생 얘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이유기도 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해석해주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잘 기억해주세요. 누군가한테 가서 떠드세요. 시사평론가는 시사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어도 방송을 잘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면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김준일 기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종일 시사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전까지만 해도 팩트체크 회사 대표였죠. 그쵸. 모든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시사에 처음 들어오면 정치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없어요. 네. 오랫동안
그냥 중립충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온 기자들도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치부 기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큰 해가 되는 저널리즘을 갖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쓸모는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청관일 기자를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도 그랬던 사람이었고 지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시사계에 블루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천천히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달까? 올해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재작년이 훨씬 능력이 떨어져 보인다. 예전에 했던 실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시 반복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정치부를 한 라운드를 다 돌아야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김준일 씨는 늙음하게 그걸 처음 해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 가설이 맞다면 앞으로는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난 대선 때 많이 비난받았던 나는 양쪽이 다스려서 투표 안 했다는 얘기를 생방송에서 했던 그런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흑역사로 기억되고 있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김민석 재평가에 나섰는데요. 제일 의외였던 건 조선일보입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빨랐어요. 미안합니다. 네.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입력 2024년 12월 4일 1시 7분. 네.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되고 5분 지났을 때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땅땅 치고 네. 4분간 쓰고 그죠. 서버에 올렸다는 소리입니다. 네. 아니면 그 전에 쓰고 있다가 이제 네. 근데 가결됐다고 이러면서 이 정도면 약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조선일보 너희들은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 있는데 그래도 일본이 약간 통렬한 약간 뭐라 정확하게는 그러죠? 그 조선일보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라고 쓰고 있는데 사과문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쓴 거예요. 그 왜 저 야구나 농구 결과 쓸 때 있잖아요. 김민석이 올까지 쓰고 막 그쵸, 준비된 건 미리. 김민석이 옳았는데 그는 잡혀갔다라고 쓰려고 하다가 9회 말에 역전이 나온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었다. 맞았다가 그 맞았다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힛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튼. 얻어 맞았다. 네. 맞았다. 일 줄 알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이렇게 일이었다. 끝나서 그렇죠. 맞는 말, 처맞는 말. 네. 아무튼 1시 7분이면은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맞았다, 라이트인지 비튼인지 아무튼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계엄 선포 이후에 오전 1시까지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요. 국회 현장 상황 진짜 뭐 그 말드하게 중계하는 것 외에는요. 계엄으로 인한 주식 폭락, 연예계 행사 취소, 이건 옷센 거고요. 서울교통공사 파업 중단 얘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진짜 시간 순으로 놓고 다 봤어요. 네. 조선일보 이제 기사 등록된 시간 전체 계엄 쳐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김민석이 맞았다입니다. 그죠. 그게 제일 조선일보가 급했군요. 내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 얘기. 네. 그러니까 되게 이고센트릭한 보수적인 걸 뻔히 알고 있는 제일 보수적인 사람이 구름이 거쳤을 때 처음 한 말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 아씨 내가 졌네. 내가 틀렸네. 네, 내가 졌네. 결국 세상은 그것밖에 없네요. 네. 나를 위주로. 조선일보가 지난 9월 낸 사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계엄령 괴담이 누리꾼들에 의해서 이후에 크게 파묘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음 기사 읽기 놀이 후보작 하나가 생겼죠. 그렇죠.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보요. 왜냐하면 이 제목은 짧게 줄일 수 있거든요. 나 바보. 그렇죠. 실제로 일단 사사설을 조금 읽어보면요.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 좀 더 있어요.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아 진짜 그러게 말이네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게요. 이게 최고네요. 충암고 출신 장성은 전체 4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그러게 말입니다. 4명? 그 4명 중 3명이 지금 밀접 관련자인데. 네, 그래서 지금 댓글을 보면요. 성지순례 바보 인증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개 큰 파묘 이후에도 개 큰 파묘. 네. 한 번 더 사고에 나섰어요. 무려 양상훈 주필이 12월 5일 양상훈 칼럼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이게 제가 이제 12월 4일 날 네. 조선일보 내부에 아는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 네. 데스크급에서 윤석열 욕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 그럼 그래? 그러면은 그 중에 누가 실명으로 칼럼 쓰겠네? 했더니 그게 양상훈이었던 거예요, 무려. 내용은요. 지난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괴담이 아닌 것으로 됐다. 그 의원들에게 사과한다입니다. 이 뒤가 더 중요해요. 폭주하거든요.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 집무실로 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이건 뭐지?
하고 어리둥절했던 나를 잊을 수 없다.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 좁은 헤어지기 직전의 애인이다. 네, 진짜. 약간 미국으로 망명간 김영욱이죠. 네. 헤어지기 직전에 애인 혹은 일방적인 절교 선언. 그죠? 네, 이 개뚱뚱한 카톡으로 오는. 네. 사실 그때 네가 이 말했을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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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로 잊어버리고 했지만 계속 네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났어.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이 새끼가 시츄에이션. 네. 윤석열에 대한 양상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감이 거의 없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네. 윤석열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느끼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의 입장을 보죠. 제가 앞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검찰이 브리핑 정치, 별건 수사 정치를 하도 오랫동안 했고 그중에 상당수가 성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만들어서 어느 순간 세상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버프를 우리가 봤을 땐 디버프를 네. 받을 정도로 정신이 나갈 수 있잖아요. 결국 권력을 차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중에 조선일보는 우리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언론은 제사의 권력이잖아요. 네. 우리 헬마우스하고 예전에 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대권에 나서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자마자 언론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그들에게 간택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택을 받기 직전에 나 여기 있어요라고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명태균을 활용하기도 했던 거고요. 명태균 스테로이드를 맞아가면서 언론은 그렇게 세야 돼요. 조선일보의 마음속에서. 언론은 정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권이 야 우리는 어떤 언론보다 힘이 세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때렸을 때 조선일보는 그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정권과 직접 거래한 마지막 기억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겨레나 경향의 힘만으로는 경향이나 MBC의 힘만으로 지지율 20%를 만들 수는 있는데 지지율 5%를 만드는 힘은 조선에서 나온다. 김민석 의원이 했던 얘기가 그거죠. 마지막 보루를 돌려 세울 수 있는 힘은 조중동에 있어요. 근데 계엄이 성공을 하면 언론은 그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파티가 하나만 남거든요. 그들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지 그 언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조선의 데스크가 왜 화났느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화가 난 조선일보는 윤석열과 완전히 손절을 했나? 박근혜 때처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 원리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식이 계엄을 하면 안 돼요. 독재자가 되면 안 돼요. 대신에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안 돼요. 네. 둘은 여전히 그쵸. 다 이루어져야 하는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탄핵을 두고는 국민의힘 친윤계와 비슷한 입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10일 조중동 일면 헤드라인을 비교해 볼게요. 동아일보 윤 출국 금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중앙일보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검찰 김용현 영장에 적시. 조선일보 오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내놓는다. 혼자 보법이 다릅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제 아예 사설 같은 데서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더 무질서하고 탄핵은 그래도 한번 가본 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동아일보는 한동훈한테 말 좀 바꾸지 말라고 계속 화내고 있고요. 동결해. 네. 그 오늘자 중앙일보에는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방안 중에 탄핵 소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편이 질서 있는 퇴진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같은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한 거예요. 네, 마음 정했어요. 네. 그렇게 말 좀 바꾸지 말라고 화를 내는 동아일보와 다르게 이 사이에서 유독 조선일보가 튀는데 사실 예전부터 네가 싫었어 폭발을 한번 하고 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민주당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네. 미운 건 사귀니까 미운 거거든요. 그럼요. 네. 9일 사설 조선일보 일일이 수사 지침 내리는 야 벌써 권력 잡은 것 같은가. 지금 딱 데일리안이랑 조선일보만 이 태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튑니다. 야당이 내란 났다고 신났구만 이라고 질투하는 듯한 어조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네. 10일 사설 총리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무정부 상태 원하나. 중간중간 윤석열 한심하다고 화도 내요. 근데 11일 사설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좀 확실히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윤 오판 책임 있는 친윤 의원들 국민 시선 생각하길이라는 사설인데요. 국민의힘은 앞으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당내 다수인 친윤계는 국민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생각했으면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탄핵 찬성하라는 소리고요. 네.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역사를 제가 굳이 소개해드린 이유가 오늘의 이 얘기랑 이어지는데요. 결국 조선일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국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면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 자신들이 민족 정론지라는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자신들이 독재와 맞서 싸웠다는 거짓말을 왜 할까요? 거기 속아줄 사람은 누구죠? 국민이잖아요. 조선일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국민입니다. 군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국민입니다. 윤석열이랑 김건희만 빼면 됩니다. 탄핵시키라고 하는데 그걸 대놓고 말을 안 하죠. 그렇죠. 네, 그게 다른 점입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그냥 전형적인 2차 대전 프로파간다의 마인드입니다. 어떤 단어는 국민 눈에 보이면 안 돼. 국민 귀에 들리면 안 돼. 이 네.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그게 바뀐 게 조금 보이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했다라는 기사를 내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입으로는 한 적이 없는 하야보다 탄핵 선택을 따옴표를 쳐서 헤드라인에 박았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에. 네. 윤석열은 자기가 탄핵 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야보다 탄핵 선택이라는 따옴표 안에 들어간 표제를 썼어요, 오늘. 네.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건 윤석열이 한 말이 아니고 네. 대통령실의 관계자에게 조선일보 기자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내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네. 조선일보는. 마음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한다. 네. 저는 데일리안을 보고는 복장 터지는데 조선일보를 보고는 복장 터지지도 않아요. 이건 오늘은 이제 언론 리뷰 시간이었는데 네. 딱 저 정도 할 놈들이다라는 생각만큼의 리액션을 보여준 것 같고 나머지 언론들도 흥미로운 점을 많이 보여줬고 전체적으로는 언론인들 생각보다 책임감 있고 투철한 사람들 많다. 근데 업계가 아무렇게나 굴러가서 얼마나 짜증났을까? 라는 연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정규재 선생이라고요. 정 선생님. 자유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유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정규재 선생이 극렬 반윤 인사라서 이분의 입을 막고 친윤 노선을 타보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정규재 선생이 다른 자유민주당 인사들의 입을 다 막고 반윤 파티를 혼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흘러서 하다 반 한동훈, 반 국민의힘, 친 이재명이 되어버렸어요. 와.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잔머리 굴리지 마라. 사퇴수습 아닌 정권을 주려고 하지 마라. 네. 국민의힘은 근본부터 잘못됐다. 폐업밖에 길이 없다. 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낙연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고요. 네. 뭔가 증오가 싹 트기 시작하면 정말 심연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친명 논조의 글을 하필이면 같은 극우인 최보식의 언론에 써서 기고한 거예요. 최보식 선생님이 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극우 할배들이 당황 중입니다. 근데 설마. 이렇게 된 거예요. 계엄에서도 이쪽에 섰어요. 설마 우리 규재형이 명파가 됐을까봐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내줬는데 게다가 탄핵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거의 이재명 지지선언인 아니었어,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가장 적합한 리버스 진중권의 사례가 변희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정규재가 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이 너무 미워서 전 지금 너무 즐겁습니다. 정규재 옹을 볼 때마다. 예. 갑자기 여기 더불어 살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극우가 친박인 동시에 친윤이 넣는데 홀로 친박 반윤을 가다가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편이 됐어요. 익스플로러, 파이오니어.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언론 리뷰하면 시간을 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보도 행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주로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는 내일 이 시간에 벨빅클럽장과 함께 외신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 주는 4번 방송됩니다.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